안녕하세요. 강동선 ABA 연구소 소장 강동선입니다. 오늘은 정서행동장애에 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정서행동장애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만 있는 장애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장애인 복지법에는 없습니다. 유사하게 정신장애라는 명칭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정서행동장애라고 하면은 복지법상의 내용보다는 오히려 교육상의 이런 정서행동장애로 인해 가지고 교육에 어려움을 보이는 학생들, 이 부분을 생각하는 것이 더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ADHD 같은 경우에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인데요. 이럴 경우에 우리가 정서행동장애로 분류를 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런 정서행동장애로 인해 가지고 교육의 어려움, 행동의 어려움, 그리고 가정에서는 양육의 어려움,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보통 발달장애라고 하는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 이외에 또 많은 측면에서 우리가 행동 중재를 하나 교육을 할 때 많은 지원이 필요한 이 정서행동장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정서행동장애가 무엇인가 라는 이 개념들이 있습니다. 우선 이거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나온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한 번씩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좀 내용들이 포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지적장애에서 나오는 행동의 복합적인 요소, 그리고 자폐성장애에서 있는 복합적인 요소, 순수하게 정서행동장애만 보이는 요소들,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복합장애, 공존장애, 아니면은 같이 수반에 있다, 이런 느낌으로 많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뭐 지적장애도 가지고 있는데 정서행동장애도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뭐 자폐성 장애도 있는데 정서행동 장애도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부분들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들이 아마 여러 가지 내용으로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법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겁니다. 지적, 감각적, 건강상의 이유로 설명할 수 없는 학습상의 어려움을 지닌다는 겁니다. 지적, 감각적, 건강상,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의 어려움을 보여야 돼요. 우리가 정서 행동과 관련된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이러한 부분에서 어려움을 보이는데 결국에는 학습과 관련해서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행동이 있지만은 학교 현장이 아닐 때 왜 복지법에서는 이런 부분이 없느냐, 이러한 어려움이 일상생활 할 때는 잘 나타나지 않는데 학습상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기 때문에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또래하고 교사와의 대인관계 있잖아요. 학습에도 있지만은 자,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결국에는 아마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부분일 겁니다. 또래와 교사 관계의 대인관계가 과연 어려워지면은 학습에도 어려움이 있겠죠. 결국 그건 대인관계하고 연관이 돼 가지고 여러 가지 일상생활이나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을 보인다는 거예요. 상황이 별다른 상황이 아니다. 안 그러면 특별한 상황일 수 있는데 이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때로는 특정 상황에서 이게 너무 과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도저히 이런 감정이 나타나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이런 감정들을 보이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나 개인 문제와 관련된 신체적인 통증이나 공포를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보통 말하면 학교 공포증, 그리고 우리가 학교에만 가면은 말문을 닫아버리는 한묵증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언어장애에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이런 정서행동 장애적으로 접근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학습에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특수교육 대상자의 정서행동 장애라고 하는 이런 영역들이 있다는 겁니다. 장애인 복지법에서는 정서행동 장애라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정신장애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찌 보면은 뭐 가장 비슷하다고 해야 될까요? 영역으로 봤을 때 가장 비슷하다고 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지속적인 양극성 정동장애. 자, 정동장애.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조현병. 자, 예전에 정신분열증을 지금 조현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현정동장애. 그리고 재발성 우울장애에 따른
감정 조절, 행동, 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신적인 요소로 인해 가지고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 결국 우리 복지와 관련된 부분이죠. 이러한 부분에서 어려움을 보이기 때문에 복지법에서는 정신장애라고 하는데, 보통 말하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같은 경우에 일상생활에 조금 제약이 오긴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생활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복지법으로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있는데, 의료적으로나 안 그러면은 교육적으로 볼 때는 학습에는 상당한 방해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같은 경우에 과잉성하고 충동성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일상생활과도 연관이 되지만은 학교생활 그리고 학습과 관련된 부분에서 특히 어려움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정서행동장애는 특수교육적 영역으로 많이 본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미국 정신건강 및 특수교육협회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연령, 문화, 인종적 기준이 너무 달라서 이제 학업적, 사회적, 직업적, 개인적 기술을 포함한 경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변인들을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국내에서도 보긴 하지만은 이러한 부분들이 미국에서는 조금 더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환경 내에 스트레스 사건에 대해 오랫동안 지나치게 반응한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는 반응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장애라고 했을 때 그것이 너무 과다하거나 과소하거나 안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나타나서는 안 되는 행동들이 나타날 때를 우리는 장애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두 가지 다른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야 돼요. 자, 적어도 하나의 환경은 학교와 관련된 환경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다 학교하고 연관된 부분들을 미국에서도 좀 생각을 많이 한다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또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다른 장애와 함께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현병, 정동장애, 불안장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제 우리 복지법에서 말하는 정신장애 요소 있죠. 그리고 품행 또는 적응장애가 교육적인 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치면 정서행동장애 범주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렇게 교육하고 좀 연관돼서 정서행동장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나타난 부분이 있죠. 근데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특수교육법에서 정서행동장애를 다루고 복지법에는 이 부분 중에서도 정신적인 요소, 우울이나 그 양극성 장애나 조현병 이쪽을 주로 다룬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공통적인 주요 특성을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지법에서 말하든 교육적에서 말하든 그냥 정서행동장애라는 내용을 봤을 때 이러한 요소들이 있을 때 우리는 정서행동장애로 볼 수 있다라는 좀 광범위하게 현재는 되어 있잖아요. 각각 보는 방향이 다르고, 그러면 공통적인 요소는 뭐가 있느냐 한번 보면요. 학교 내에서, 학교라는 환경 강조한다고 했습니다. 정서 혹은 행동적 반응에 초점을 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라는 환경에서 우리가 이런 정서 행동적인 요소 때문에 학교에 적응이 어렵고 학업에 영향을 줄 때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를 한다라는 부분이고, 연령, 문화, 지역적 차이 등은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순수하게 정서 행동적으로 나타나야지 그 나이 또래 어릴 때는 조금 더 산만할 수 있고요. 나이가 들어서는 조금 그렇지 않은 면이 있잖아요. 문화적인 면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 정도는 허용한다, 이 정도는 허용하지 못한다라는 거는 문화적인 차이도 좀 있거든요. 그 지역적인 차이까지 같이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학업 성적, 그리고 사회적, 직업적, 개인적 측면에서 포괄하는 교육적 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학교에서의 생활뿐만 아니라 이런 교육적인 부분에 이러한 특성에 의해서 부정적 영향을 미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트레스적인 상황에서 반응이 일시적이거나 예상되는 정도를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이 갑자기 우리가 돌발적으로 나타난다거나 그리고 너무 과하게 나타나서, 그러니까 충동적으로, 안 그러면 너무 과잉성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고요. 학교를 포함해서 적어도 다른 두 가지 환경에서 일관성 있게 표출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만 이러한 행동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환경적인 부분을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만 부적응하는 아이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다른 데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하면은 우리가 장애라는 말은 항상 우리 이쪽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우리가 상황이 바뀌더라도 이러한 형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장애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일시적으로만 나타나거나 순간적으로 나타나고 사라지게 되는 것은 우리가 장애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정 장소에서만 나타나면은 그 장소하고의 연관성을 봐야지 이걸 꼭 장애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정서행동 장애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포함한 환경에서 그리고 이 외의 환경에서도 동일한 형태를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별화된 중재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지속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중재를 해보니까 이제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중재가 너무 좋아서 잘 되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개별화적으로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정서행동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장애라는 것은 우리가 최소화시켜서 그리고 재활적인 느낌으로 약간 들어가는 게 있어요. 이 재활에는 교육하고 여러가지 복합적인 게 들어가고요. 약물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중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지속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어느 정도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다른 장애와 공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순수하게 자폐성 장애에 의해서 주의가 산만하다, 충동적이다 라고 하면은 자폐성 장애의 특성으로 봐야 되고요. 지적 장애에 의해서 인지와 적응 행동에 의해서 나타난 거라면 그쪽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순수하게 정서행동 장애 영역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능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그리고 자폐 성향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정서행동 장애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가 주의력 결핍 가행 행동 장애는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와 복합적으로 나타날 때도 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뒤에 나오겠지만은 품행 장애 그리고 기분 조절과 같은 부분은 조금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분 조절도 자폐성에서 오는 기분 조절이 있고 정서행동 장애에서 오는 기분 조절이 또 다르다는 겁니다. 정서 또는 행동 장애의 모든 영역을 포괄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이게 정서가 예전에는 우리가 정서장애라고도 했거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한때는 행동장애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서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런 행동적인 영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포괄할 수 있는 부분들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 특수교육 대상자 비율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여기에 보면 정서행동 장애가 2.1% 정도 나오니까 뭐 숫자가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아 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적장애, 뭐 다른 장애도 있습니다. 특히 지적장애하고 자폐성 장애에서 이 정서행동 장애를 약간 수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적장애 특성이 많기 때문에 같이 수반하더라도 지적장애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자폐성 장애하고 수반되는 경우도 많은데 자폐성 장애의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냥 자폐성 장애로 되어 있는 경우 있을 거예요. 그래서 특수교육 대상자로는 이렇게 해가지고 나갈 수도 있는데 실제로 가서 뭐 교육을 하거나 행동 중재를 하다 보면은 정서행동 장애가 같이 수반된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 아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달 지체로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자, 다른 영역으로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은 정서행동과 관련된 영역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2.1%는 순수하게 정서행동 장애 영역만 나온다고 생각을 해야 되지 이게 너무 강하거나요. 다른 영역하고 포함된다면은 제가 볼 때는 최소한 한 5%에서 한 10% 이상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육적으로 한번 분류해 보겠습니다. 뭐 다른 쪽대 분류도 있겠지만은 특히 정서행동 장애는 교육적 분류가 중요하다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현적, 이제 안쪽 우리가 기분, 정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외현적은 밖으로 표출되는 형태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분장애, 자, 우울증, 양극성 이런 부분들이 있죠. 자, 그리고 불안장애, 자, 분리불안, 급성 스트레스 장애. 자, 우리 보면요. 자, 이 현상들 보면 누구나 다 우울한 건 있습니다. 근데 우울증이라고 할 때는 그 정도가 너무 심할 때 그런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울증은 하나의 장애로 볼 수 있다는 거고 양극성도 똑같은 말입니다. 자, 외현적으로 보는 우리가 대표적인 ADHD, 주의력 결핍, 가행 행동 장애 있죠. 그리고 품행장애, 적대적 반항장애. 자, 현재 학교 현장에 그 중재를 가다 보면은 이러한 요소도 상당히 많습니다. 단순 ADHD가 아니라 이렇게 수반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섭식 및 배설장애 이런 부분들도 정서행동에 의해서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기능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정서행동에 의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틱장애, 자, 우리 뚜렛장애, 뚜렛증후군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틱장애도 우리가 여러 신경학적으로 보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신경학적이
정서 행동적인 요소하고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불안하거나 안 그러면 스트레스적인 상황에서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정서 행동장애, 이 정서 행동장애는 복합적으로 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타 이제 소화기 정신분열증, 선택적 함구증 제가 이야기했죠. 자, 반응성 애착장애, 잘 분리가 되지 않는 분리불안 현상이나 기질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좀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는 함구해버리고 학교 갔을 때 불안하면은 여기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황장애와 같은 부분들도 자,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거 주의력 결핍 가행행동 장애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 보시면요. 자, 이 주의력 결핍 가행행동 장애 ADHD 이야기 많이 나오죠. 자, 12세 이전입니다. 12세 이전에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주의력 결핍 또는 부주의, 그리고 과잉행동 충동성. 자, 크게 주의력 결핍, 자, 이런 부분하고 과잉행동 충동성 해가지고 세 가지 특성으로 이렇게 봐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및 가정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는 장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자, 세 가지를 복합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주의력 결핍은 되어 있는데 과잉성하고 충동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약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주의 우세형 이렇게 과잉행동 충동성 우세형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같은 경우에 약물 복용도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약물 복용하고 병행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행동 중재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부주의형일 때 약물 복용하는 거, 과잉하고 충동성일 때 약물 복용하는 게 조금 다릅니다. 그 특성을 정확하게 알아야 약물 복용할 때도 정확하게 할 수 있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 과잉성이나 주의력을 조금 잡아줘야 우리가 교육이나 중재할 때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조현병이 있죠. 정신분열증이라고 불렸던 조현병이 있습니다. 자, 전형적으로 환각, 망상, 자, 현실감이 상실되고 와해된 언어, 긴장 행동, 위축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장애입니다. 정서행동 장애의 여러 유형 중 가장 드물게 나타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일시적으로 자, 청소년기 후기나 성인기 초기에 주로 발병하며 약물치료와 행동치료, 사회성 기술을 중심으로 중재를 병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그리고 ADHD 같은 경우에 이 조현병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자, 우리가 보면은 자기만의 환각에 빠져 있고 망상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에 품행장애하고 우리가 뭐 기본 우울증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다른 부분들도 있는데 이 조현병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단순히 우리가 정서행동장애라고 하면은 이것도 아마 특성으로 조현병,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이렇게 하겠지만은 이게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보통 조현병도 약물치료와 병행되지만은 정서행동장애와 관련된 부분은 웬만하면 약물치료하고 행동치료가 이렇게 병행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중재 나갈 때 이러한 행동들을 봤을 때 이게 정서행동장애 요소가 많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그리고 행동이 과할 때도 그렇게 하긴 하는데 약물하고 병행하는 요법들 많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울장애가 있습니다. 자, 모든 일상을 우울한 기분으로 생활하며 정신운동의 저하, 자살의욕, 염세감, 자책감 등, 그리고 절망에 사로잡혀 병리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파괴적 기분 조절 장애, 주요 우울 장애, 지속적 우울 장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이 부분들도 자, 조현이 아까 다른 거하고 연관이 많이 됐다 했잖아요. 우울 장애도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순수하게 우울 장애만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우리가 특수교육 대상자로 들어갔을 때 지적 장애하고 자폐성 장애에 이런 우울 장애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자폐성 장애 보면요. 자폐 성향에 오는 자기 고집 때문에 나타나는 기분 조절에 대한 변화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울 장애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듯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특정 상황에서 예민하게 반응한 경우는 있는데 갑자기 기분이 좋다가 울어버린다든지 별 상황이 아닌데 자기 환각에 의해서 조현에 의해서 웃는 경우도 있고요. 자, 이런 우울 장애에 의해서 갑자기 갑자기 울어버리고 갑자기 기분이 이상해져 버리는 이 양극성 장애하고 연관이 있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신경 써야 되고, 최근에 들어서 특히 이렇게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불안장애. 자, 불안장애는 과다한 공포와 두려움, 근심 등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빈도가 높게 나타나요. 그리고 불안장애는 학업과 사회적 수행을 제어할 수 있으므로 약물치료, 행동치료 병행입니다. 자, 이 모든 정생동 장애는 이 부분들 병행해서 한다 했어요. 자, 분리불안, 공황, 번불안장애, 선택적 함구증, 특정 공포증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보통 불안장애 정도만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하고 수반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도 약물치료하고 행동치료가 병행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외상 및 스트레스 요인 관련 장애. 자, 외상 및 스트레스 요인 관련 장애는 외상 즉 일반적인 거의 모든 사람에게 심리적 고통을 줄 수 있는 뜻밖의 사건이나 스트레스가 강한 사건에 노출되거나 경험한 이후 야기된 장애들입니다. 자, 보면은 반응성 애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리가 반응성 애착장애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본래 기질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특별한 외상이나 스트레스에 인해 가지고 이러한 애착관계에 어려움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외상 후에 특별하게 트라우마가 생긴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우리 소화기 자폐증 같은 경우에도 이런 외상, 스트레스 요인에 의해서 나타났다가 어느 계기로 인해 가지고 아니면 약물과 행동치료의 병행으로 인해 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완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괴적 충동조절 및 품행장애. 파괴적 충동조절 품행장애는 정서와 행동의 자기 통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 권위 있는 사람이나 사회적 규준과의 심각한 갈등을 야기하는 행동 등을 나타냅니다. 반항성 장애가 있고 품행장애가 있습니다. 적대적 반항장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ADHD 장애를 가진 아이들 중에서 이런 파괴적 충동조절 및 품행장애를 복합하는 경우가 가장 많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행동중재가 할 때도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단순 ADHD 학생 같은 경우에는 교육적으로 접근하겠지만은 거기에 제가 이야기했죠. 과잉성하고 충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도 복합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품행적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품행장애라고 할 때는 도구, 이런 사물에 대한 공격적인 행동이 나타났다가 동물에 대한 공격적인 행동, 이후에 사람에 대한 공격적인 행동이라고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스스로 충동이 조절이 안 돼 가지고 파괴적으로 나타나요. 친구들하고 싸운다든지 물건을 부순다든지 이후에 선생님한테 반항을 하고 특히 이제 선생님을 때리게 되는 경우까지 같이 오게 되죠. 이게 이제 지적이나 자폐성 장애하고 같이 이제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요. 인지나 이 부분이 낮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더 부각돼서 나타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도 약물 치료하고 행동 중재를 이렇게 병행해서 진행을 해야 되고요. 자, 이러한 아이들이 보통 보이는 거 보면요. 약간은 유튜브에 많이 빠져 있는 경우, 그리고 칼이나 총, 그리고 우리가 뭐 핵보탄, 뭐 살인,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면 상당히 흥미있어하고 좋아해요. 그리고 그러한 부류의 이야기를 자주 던지기도 하고 자신하고 친하거나 친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이야기를 던져서 관심 받으려고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정말 이러한 부분들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중재 가다 보면은 우리가 지적 자폐성이 뚜렷해 가지고 나타나는 중재도 있지만은 이러한 품행과 파괴적 충동 조절과 관련된 부분들이 최근에는 더욱더 많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다는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정서행동 장애에 대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내용이 정말 광범위합니다. 의료적으로 접근하기에는 또 여러가지 형태가 있고요. 그리고 교육적으로 볼 때는 제가 앞에 했던 이야기 중에서 ADHD, 그리고 우울, 기분 같은 경우에 우리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불안장애 같은 부분들도 많이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괴적 충동조절, 그리고 품행장애 같은 경우에 이렇게 다른 장애와 복합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행동중재나 교육을 할 때 특히 학교에 적응하거나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폭이나 이런 곳에서 가장 많은 부분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특성들에 대해서 좀 알고
중재를 할 때도 이러한 특성들이 보이면은 약물치료와 행동치료가 항상 병행해서 들어가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